프랑스의 한 식당 입구, 젊은 프랑스 여자가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프랑스 중년 남성도 보이는데요. 여자는 프랑스 손님들에겐 전담 웨이터를 붙여 식당 안으로 안내하지만 한국인 손님에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한국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든 말든 쳐다보기는커녕 바로 다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대체 이 여자,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센느강 근처에서 3대째 식당을 하고 있는 집안의 장녀 미셸입니다. 현재는 할아버지가 은퇴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식당의 주인으로 근무 중이고 아버지 다음으로 식당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을 물려받는 것 대신에 공부를 택했어요. 프랑스 굴지의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업무를 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저만의 사업체를 꾸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사업은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자동화 사업, 일일이 신경을 쓰며 운영을 하는 식당과는 무척 동떨어진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한 일처리 풍조가 만연한 프랑스 안에서는 좀처럼 롤모델 삼아 배울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곳은 이미 너무나 앞선 발전을 이룬 나라라서 예상한 것보다 참고할 점이 적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는데 수많은 나라 중 굳이 한국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뤄내어 이제는 세계 10위에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답니다. 경쟁이 지나치고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그 발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장 접하기 쉬운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콘텐츠로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한국어 수업도 들으면서 한국 출신 강사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어울리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뿐인 딸이 식당을 물려받으면 몇 대에 걸쳐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 명물이 될 것이고 식당 위치도 센느강이 바로 보이는 자리이니 지금보다 더 유명한 식당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단순히 가업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식당은 좋은 위치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만큼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매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데 재료비도 너무 올라 매일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시대가 변했고 손님들의 입맛과 선호하는 서비스도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지만 않으면 가게가 망하던 말던 저와는 큰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닫으려면 셰프들과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했고 식당을 정리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식당을 닫으면 집안 전체가 빚에 허덕이게 될 게 뻔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갔기에 마냥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고 빚더미에서 가족과 식당을 구하려면 오기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생각하자 기왕 이어받을 식당, 정말 멋진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과 경영 방식을 활용해 역사 깊은 식당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수익이 잘 나는 식당이자 프랑스의 젊은 감성을 대변할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적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낸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의견을 전혀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셨죠. 아버지는 프랑스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한국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이 망해가는 원인이 전부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를 찾는 동양인 관광객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식당에도 서양인 손님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양인들이
대거 프랑스로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도 한국인들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아버지는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 왔던 한국인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들이 미개하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디저트용 포크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음식을 입에 머금고 알 수 없는 감탄사를 내뱉고 한 접시에 여러 명의 숟가락을 넣어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한국인들을 드자비 해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식기를 나눠서 쓰지 않고 같은 국물 음식을 공유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를 내뱉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진짜 미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역정을 내시면서 바로 몇 달 전 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을 구경하려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입구에서 손님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웨이터에게 자리를 안내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곧장 식당으로 들어와 빈자리에 앉았고 그 행동은 아버지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식당에는 모든 테이블마다 담당하는 웨이터가 있고 입구에서 그 웨이터를 만나 자리를 배정받아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본식 준비가 되기도 전에 에피타이저를 전부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인데 식사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긴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빨리 먹으면 그 음식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 테이블을 몇 개씩 차지하고 음식을 빠르게 먹어치우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식당에 대한 모욕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오해이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설명해 주었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더 빨리 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프랑스 식당에서는 프랑스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짜증을 보고 제가 생각한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를 기다렸다가 자리를 지정받고 그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는 프랑스의 전통식당 이용 방법으로는 절대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식당 입구로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웨이터가 오지 않고 주문을 할 때만 웨이터가 잠깐 와서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주문까지 채 5분도 안 걸리고 심지어 식사도 빨리 해서 남자들의 경우 30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하고 식당에서 나온다고 했죠. 저희 식당에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적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식당에 출근한 저는 식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웨이터에게만 자리를 담당해 안내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웨이터들에게는 가게 안을 살피다 한국인 손님이 주문을 하면 재빨리 주문만 받고 음식만 서빙하라고 했죠. 처음에 웨이터들은 그 방법 자체를 이해 못했는데 마침 한국인 커플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덕분에 제가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려는 웨이터를 저지한 저는 그들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웨이터가 자리를 찾고 거기로 손님을 안내하기까지 적어도 5분 이상이 걸렸을 텐데 한국인 커플이 직접 자리를 찾아 앉으니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죠. 게다가 자리에 앉은 한국인 커플은 곧장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정보력이 좋아서 식당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대부분 정해두곤 했거든요. 그 커플도 그런 것 같았고 저는 얼른 다가가 주문을 받아 그것을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니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식당에 들어오기 전 자리를 지정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었을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2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프랑스인과 서양인 손님에게는 웨이터를 붙여주었고 한국인 손님은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도 그게 익숙했기에 불쾌한 티는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혹여나 불편한 기색을 비치는 한국인이 있으면 불편한 프랑스식 자리 지정 대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와 웨이터를 지정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웨이터 지정이 없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죠. 제 시범을 본 웨이터들도 금방 감을 잡아서 한국인 손님이 자리를 지정받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줄 때만 신경 쓰면 되어서 평소보다 할 일이 적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인 손님들은 프랑스인이나 다른 서양인 손님보다 요구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고 온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딱딱 집어서 주문해준 덕분에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뒤늦게 식당에 나와 상황을 살핀 아버지는 너무나 못마땅한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려 해도 아버지의 한국인 혐오는 깊어졌습니다. 원래 빈곤하고 미개한 국가였는데 운이 좋아 선진국이 된 거라고 비하까지 하는 탓에 제가 더 화가 나더군요. 저희 가게에 와서 돈을 쓰려는 고객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하다니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역사나 실제 문화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과거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공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거기서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는데도 미리미리 신발을 벗어두는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일갈했죠.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화를 낸 적 없었기에 저의 그런 태도에 아버지는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모두 마친 후 저는 아버지 앞에 보란듯이 평균 매출보다 정확히 2배를 더 번 오늘의 매출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죠.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내일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식당도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면 인정하겠다고 하시지 뭡니까? 정말 내일까지 보고 인정을 하실까? 계속 하루씩 더 늘리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오지 않던 도중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친하게 지내던 대학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내일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돌렸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아버지는 저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정말 식당이 잘 운영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어제 연락을 돌렸던 한국인 친구들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게 안 테이블이 거의 다 한국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범을 잘 보인 덕분에 웨이터들도 적응을 한 상태였고 오히려 더 빠르고 많이 음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음식을 먹고 식당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했고 그것보다 더 아버지를 경악하게 만든 건 한국인들의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둔 상태였는데 바로 프랑스의 식사 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구분해서 쓰는 것, 본식이 준비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에피타이저를 즐길 것, 접시 하나에 여러 명이 식기를 담가 먹지 말 것. 사실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한국인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지워주고 한국의 놀라운 부분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제 말에 감동을 한 친구들이 흔쾌히 그 예절을 다 공부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친구들은 메뉴판이 펼쳐져 있으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손을 들어서 웨이터를 부르지 말고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 등 프랑스인들도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 프랑스 식당 예절까지 공부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빠르게 먹고 깔끔하게 계산까지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과 상황 적응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그러한 특성이 무척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도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식당 예절을 잘 지키는 동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식당을 나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이루어진 한국인 친구들은 모두 키가 컸고 동양적인 미가 가득한 얼굴을 가진 동시에 무채색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도 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 한국인들의 그런 인사를 보고 놀랐었죠. 아버지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인사를 받아봐서 무척 놀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 한국인 친구들은 식당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또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것 또한 무척 존경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아버지의 표정에 점점 기쁨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나니 식당은 한적해졌고 아버지는 식당 구석에 마련된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죠. 한국인들이 그렇게 멋지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인지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에 관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아까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을 때 식당에 대한 존중을 크게 느껴 감동했다고 털어놓으셨죠. 매출이 잘 나와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 식당이 존중받았다는 것 덕분에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부탁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한 한국인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식당의 운영 전권을 저에게 일임하시더니 메뉴 연구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메뉴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메뉴를 개발해 보겠다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얼마 안 가 아버지의 그런 시도는 무척 큰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했던 날 몇몇 한국인들이 한국 포털 사이트에 우리 식당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중 꽤 큰 영향력을 가진 한국인 친구의 식당 후기가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후 시험 삼아 저희 가게를 방문해 본 한국인들이 아버지가 개발한 한국인 전용 메뉴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이 우리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기를 적은 친구는 센스 있게 제가 부탁했던 내용까지 후기에 써둔 덕분에 자리를 안내받지는 않아도 음식을 먹다가 소리를 내거나 한 그릇에 여러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행동을 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었죠. 아버지도 저도 한국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희 식당에 관한 좋은 후기는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더 많은 한국인이 식당을 방문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인 손님이 몰리니 주변을 지나가던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도 호기심에 찾아와 식당은 연일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사업을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 가문의 식당을 통해 달성한 것이죠.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동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파리 샌느강이 가장 잘 보이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성지 식당이라는 타이틀을 더 오래오래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엄청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독하게 한국을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어처구니 없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아버지와 저희 집의 소중한 가보인 식당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혹시 프랑스에 놀러 오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저희 가게로 와주세요. 한국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국 MZ 세대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는 교내 외국어 교육 기관인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공식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였는데요. 옥스퍼드대 랭귀지 센터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과 교수는 한국어는 순수하게 영국 MZ세대의 높은 수요로 채택된 것으로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영국 MZ세대의 판타지 언어로 자리매김한 한국어의 높은 위상, 현장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런던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15년째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45세 교사예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을 보내며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달하는 데 열중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학교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크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갑자기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니 아이고니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는데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제자 중 한 명인 에밀리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에밀리는 16살 고등학생인데 원래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국어 수업에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들더니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BTS라는 그룹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나 뭐라나. 에밀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들은 방과 후 한국어 수업 개설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였죠. 제가 가르치는 프랑스어나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독일어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어는 정반대예요. 특히 에밀리 같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프랑스에도 케이팝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해온 제 수업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학생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한국의 음식, 패션, 심지어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청년 문제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죠. 이런 걸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거였나 봐요.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라운 선생,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도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너무 고루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관심사와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쳤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부터 학생들이 열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조금씩 케이팝도 들어보고 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만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프랑스의 현대 대중문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악이나 영화를 소개하려고요. 또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해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열풍을 불러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옥스퍼드 대학교 랭귀지 센터에서 한국어를 12번째 정규 외국어 온라인 과정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옥스퍼드에서 한국어를 프랑스어, 독일어와 고전적인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영국 전체의 변화예요. 영국 내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가 불과 1년 만에 45개에서 68개로 늘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이에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언어 교육자로서 이런 현상이 흥미롭기도 해요. 그러다 한국어 판타지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영국의 MZ세대들이 한국어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래요. MZ세대에게 한국어가 그야말로 쿨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어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에밀리의 사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교과서가 아닌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통해 실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SNS에 한국어와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친구들과 언어 교환도 하고 있대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문화 체험을 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어의 매력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도 거의 없대요. 이런 점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또 한국어가 IT 시대에 아주 적합한 언어라고 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하기가 아주 쉽대요. 한글 자판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영어보다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나 봐요. 이런 점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외국어 학습은 기피하는 추세인데 유독 한국어만 인기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까지 진행 중이래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은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콘텐츠예요.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정말 뛰어나대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콘텐츠들이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한국어 실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대단해요. K-뷰티, K-푸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어 학습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이자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상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프랑스어 교사로서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교육자로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언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어 열풍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회 보고 나면 다음 회가 궁금해서 잠도 못 자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다 킹덤도 봤는데 이건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다양하고 품질이 높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음악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죠.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고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춤과 노래, 패션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듀오링고 같은 앱으로 기초부터 배워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채널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는 한국 요리에 도전해봤어요. 김치찌개를 만들어봤는데 냄새는 좀 강했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비빔밥도 만들어봤는데 이건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아 보이잖아요. 한국 음식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디든지 정말 끝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글의 구조예요. 언어학을 전공한 제가 봐도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받침의 사용 등 이런 걸 보면서 한글 창제자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어와 비교해보니 문법 구조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보니 오랜만에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됐어요. 학생들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들이 왜 그토록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좀 갈렸어요. 일부는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브라운 선생님, 정말 멋져요. 학생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전통적인 언어 교육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 내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언어 교육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달까요?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육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걸 실감했죠. 물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관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 경험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제 수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육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제 교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답니다. 그렇게 제 한국어 학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 BBC 뉴스를 통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한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가 수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이 이미 퍼져 있더라고요. 에밀리를 비롯한 학생들이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들으셨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죠.
동료 교사들과도 이 소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 한국 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비치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본은 대출 대기자가 줄을 섰고 다른 한국 문학 작품들도 인기가 급상승했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원서를 구해 읽으려는 시도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이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읽어봤는데 그 독특한 문체와 깊이 있는 내용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문득 이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학교 전체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저보고 고문 교사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게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거죠.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잖아요. 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언어 교육에 대한 제 시각도 크게 바뀌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걸 깨달았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프랑스어 교사로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프랑스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수업 방식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비슷한 주제의 한국 문학 작품을 함께 소개하기도 하고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하기도 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제게 큰 자극이 됐어요. 언어의 힘, 문학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거죠. 앞으로 제가 어떤 교사로 성장할지, 한국어 학습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여정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언젠가 제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수업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가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영국의 MZ세대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은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K-팝의 인기는 한국어 학습을 자극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밀리처럼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직접 느끼고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들은 자주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멋져 라며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과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K-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욕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그 독창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이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한국어 학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SNS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이러한 열풍을 더욱 가속화해요. MZ세대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글을 사용하며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박, 짱, 사랑해와 같은 한국어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한국어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어가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며 한국식 인사말과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은 이제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그들이 소속된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조지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요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류가 시들해져도 한국어는 남을 것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일본 만화 붐이 일었을 때 일본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넘쳤죠. 이후 일본 만화 붐은 잦아들었지만 이들이
일본 문화를 자기들 언어로 번역해 쌓아놓은 유산은 남았습니다. 이게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죠. 한류가 주춤해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들이 쌓은 유산은 남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 주류가 되는 시점에 두 번째 한류 열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어 학습이 장기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MZ세대는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이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 패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문화산업의 지원이 이 열풍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영국 내 여러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은 다양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어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한층 더 깊어지리라 믿어요. 결국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이 멋진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MZ세대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교류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게도 이러한 변화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 이해의 열쇠임을 재확인하게 됐어요. MZ세대의 독특한 언어 학습 방식은 미래 교육의 힌트를 제공해주며 저 역시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열정과 호기심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이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앞으로의 교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보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